먼저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윤미라고 하고요. 저희 사단법인 소비자 권익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포럼은 제29차 소비자 권익 포럼이고요. 저희 사단법인 소비자 권익 포럼이 주로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해서 포럼을 쭉 진행해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최근 한 2년 동안 많이 못 해가지고 오늘이 29차가 되겠습니다. 대체육이 최근에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고 시장이 굉장히 성장해가고 있고 기업들이 특히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지금 뛰어들고 있어서 또 소비자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일단은 많은 것 같은데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각 업종이라든가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논란도 있고 아직 정리가 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 것 같아서 초기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논의를 해보는 게 소비자 관점에서 좀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좀 급하게 사실은 포럼을 마련했는데 다들 엄청 바쁘신 분들이신데 다들 시간 내주셔가지고 오늘 굉장히 좋은 포럼을 진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 말씀드리고요. 먼저 저희 사단법인 소비자 권익 포럼의 이사장을 맡고 계신 이은영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을 좀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이사장님은 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하시다가 작년에 퇴임을 하셨고 현재 여기 이사장 맡으시면서 포럼의 여러 활동들을 주도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 박수로 이사장님의 인사말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이사장님 아까 접속하셨는데 들어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소리 네.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저는 소비자 권익 포럼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은영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공동 준비한 그 미래 소비자 행동, 또 상임 대표는 조윤미 대표님 지금 사회를 맡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는 대체육, 즉 육식을 대체하는 우리 흔히 콩고기라고 하는데요. 콩고기 시장의 성장과 소비자의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사실 요즘 건강 그리고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지구 살리기, 환경 보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체육 시장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 신자 또 사찰 중심으로는 대체육이 그동안 꾸준히 사용돼 왔고요. 다양한 맛과 다양한 색깔, 종류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대체육을 보면은 소비자의 머릿속에 예를 들면 소고기를 먹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것을 대체하는 콩고기를 먹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맛과 그런 양념 같은 것이 이제 종래에 우리가 먹던 소고기 요리에 흡사하게 되는데요. 점점 그 식물성 고기라고 그럴까? 그런 거에 대한 소비가 늘면서 대체라는 개념이 줄어들고 콩고기 자체의 그 독특한 맛 그리고 콩고기 자체의 요리 방법 그리고 우리 식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식품을 생산하는 제조자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소수에서 소비될 때와는 달리 사업자들이 정말 양심적으로 성분이나 또는 유해 성분 배제 같은 것을 잘 지키고 있는지 또 용량이나 등등 유효기간 등에서 잘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지 하는 걸 소비자가 좀 감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시민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거를 바탕으로 하면서 오늘은 중앙대 생명공학과의 교수님이신 허선진 교수님이 이 시장의 현황 그리고 이슈 이런 것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소비자 권익 포럼의 대표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또 미래 소비자 행동인 경기 지부의 공동 대표로 계시는 백병성
선생님께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를 합니다. 지정 토론회도 여러 분야에서 경제 또 입법,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나오시고요. 또 소비자 시민 모임에서도 나오시고 또 사업자에 해당하시는 풀무원 측에서도 나오시고 또 정부 측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나오셔서 이 문제에 관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벌여주십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예요. 끝까지 관심 가지고 봐주시고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 그 소비자 권익 포럼은 온라인 세미나를 매우 효율적으로 또 재미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바로 첫 번째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체육 시장이 지금 굉장히 성장을 해가고 있는데 현재 현황하고 주요 소비자 이슈를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허선진 교수님, 그 중앙대학교 동물생명공학과 교수님이신데 저도 사실 그전에 뵌 적이 없어서 제가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오늘 포럼이 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 말씀드리고요. 바로 그 발제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넘기면서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네, 그 화면 공유해 주시면은 저한테 넘겨주시면요.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넘기면서요. 네네. 네. 예, 제 잠시만요. 목소리 잘 들리시죠? 다른 분들이요. 네, 잘 들립니다. 지금 조금 에코가 있네요. 이제 괜찮으세요? 소리 조금 낮췄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화면이요? 이게 지금 제 화면 보이세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예, 보입니다. 화면 요거 보입니다. 보이세요? 예, 보입니다. 잘 보이시죠?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동물생명공학과 후선진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발제 주제로 대체육 시장 현황과 주요 소비자 이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짧아가지고요. 조금 서둘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론인데요. 대체육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대체육이라는 거는 이제 비동물성 재료를 이용해서 식감과 모양을 전통 식육과 유사하게 만든 식재료를 우리가 이제 대체육이라고 얘기를 하고 크게는 이제 콩 단백질, 분리 대두 담배, 뭐 밀가루 글루텐을 가지고 하는 식물성 재료로 만드는 게 있고 균체 단백질을 이용한 비식물성 대체육 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뜨고 있는 이제 배양육, 세포 배양을 통해서 생산하는 이런 배양육도 대체육의 한 분류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대체육 시장의 이슈가 뜨게 된 이유가 이 배양육 시장이 크면서 이제 대체육 시장이 같이 이렇게 이슈로 떠오른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대체육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뜨는 이유는 뭐 건강상의 이유, 종교적인 이유, 뭐 동물 보호 그다음에 환경보호 이런 다양한 목적으로 대체육 시장이 뭐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뭐 아시겠지만 산이 높으면 고리가 있고 나무가 크면 그늘이 많죠. 이렇게 이슈가 커지니까 품질, 안전성, 영양학적인 뭐 이런 논란도 같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커지니까 소비자, 생산자 또는 이를 관리하는 정부 뭐 여러 이해관계가 대립하기 때문에 법적인 해결책 마련도 필요한 그런 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우리가 대체육을 섭취한 경험은 많아요.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고요. 최근에만 보더라도 우리가 먹는 뭐 만두, 그다음에 뭐 컵라면 안에 들어가는 뭐 고기처럼 생긴 것들 그 전부 분리 대두단백으로 만든 식물성 고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체육이 뜨는 이유는 이게 이제 식육이라는 이런 독특한 소재가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보이는 이런 착시 효과도 있습니다. 착시 효과에서 대체육 시장을 한번 보면요. 전 세계 모든 지금 전문가들 평가하시는 분들이 대체육 시장은 성장한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대체 뭐 시장이 클 거라고 하는 데는 이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 주식은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슈는 확실하게 뜨는데 이 이슈가 돈을 벌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주식이라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 미래의 기업이 벌어들일 현재의 가치라는 거죠. 주가가 들락날락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좀 유동성도 크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체육 기업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과대평가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이나 뭐 벤처 그리고 뭐 기존에 있던 기성업체들도 뛰어들고 있는데요. 스토리텔링에 좀 편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과대평가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대체육이 전통 식육의 대체가 될지 아니면 대안이 될지 현재까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우리 정부도 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체육은 크게 이제 실제로 고기를 만든 대체육과 그다음에 식물 베이스의 단백질 우리가 잘 아는 뭐 두부나 뭐 그냥 동남아의 템페 이런 것들도 크게 대체육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뭐 곰팡이나 효모 해조류 박테리아가 만들어낸 균체 단백질 이런 것들도 크게는 대체육의 분류 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이건 실제로 고기인데요. 식물로 만든 대체육, 그다음에 우리 잘 아는 최근에 뜨고 있는 배양육, 그다음에 식용곤충 유래한 고기 이런 것들이 있죠. 뭐 대표적인 기업이 뭐 비욘드 미트나 임파서블 푸드인데요. 붉은색을 내기 위해서 비트 과즙을 넣고 피맛을 내기 위해서 헤모글로빈을 첨가를 하고 뭐 그런 제품들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드셔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좀 오리지널 제품과는 거리가 좀 있다.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대체는 아니고 현재까지는 대안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이 밀웜으로 유명한 갈색 거저리 유충을 위시한 이런 그 곤충 단백질도 새로운 소재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대체육의 이제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보시면 비교 대상으로 이제 전통 식육이 있고 식물성 고기, 그다음에 세포배양한 배양육, 곤충에서 유래한 단백질을 이용한 대체육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전통 육류는 온실가스 배출도 많고 동물 복지 문제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수요는 뭐 증가되고 있고 맛도 좋고 뭐 그렇죠. 안전성도 뭐 좋고 나쁨 이미 검증이 다 된 상태고. 이에 반해서 이제 식물성 고기 주로 이제 콩이나 뭐 글루텐으로 만든 고기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 적죠. 동물 복지 이슈는 전혀 없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요. 문제는 맛과 식감이 굉장히 부족하다. 아직까지는 전통 식품을 따라오기에는 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배양육도 마찬가지 온실가스나 자원 사용 적고 복지 문제 전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소비자 선호도. 지금 소비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뭐 거부감 크게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소비자 선호도는 미지수고요. 그다음에 기존 육류 유사도는 비교적 높습니다만 안전 문제 이건 아직 시작도 못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양육을 배양할 때 들어가는 이런 그 배양액이 식품으로 등록된 소재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전성 문제는 아직 시작도 못한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식용곤충도 마찬가지 동물 복지 문제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가격도 낮고 한데 맛도 그렇고 소비자들이 뭐 곤충이라는 거부감 같은 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고요. 뭐 요거 뭐 수학 분석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초창기에는 이렇게 이제 대체육에 대한 긍정적인 이런 이슈들이 많았어요. 대체육 뭐 2040년에 육류 시장 넘는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좀 대체할 수 있나? 정말 할 수 있을까? 장점이다. 그런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뭐 이런 부정적인 이슈도 같이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대체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배양육인데요. 지금 배양육의 장점과 단점이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점을 지적을 하자면 이게 이제 원래는 기술이 이슈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이슈가 기술을 누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나 기업이 일반적으로 이제 기술 사업화를 할 때 이 뭐 이제 방식을 보시면 먼저 이제
유망한 기술이 있죠. 기술의 경제성을 평가해서 이제 투자를 합니다. 돈을 쏟아부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죠. 이 제품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투자, 제품, 시장, 이윤 이런 순서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기술화 사업 모델이. 근데 이 배양육은 조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단은 뭐 빌 게이츠나 뭐 이런 여러 유망한 이 셀럽들이 이슈를 가지면서 스타트업이나 뭐 벤처 기업들이 일단은 초기 제품을 선보입니다. 언론에다가 터뜨리죠. 그래서 투자를 받습니다. 펀딩을 받아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다시 기술 개발을 해서 제품의 완성도를 다시 높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다시 투자를 해서 시장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원래는 이게 이제 아이디어가 있고 이 아이디어에 투자를 해서 기술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슈를 가지고 투자를 받고 그 투자를 가지고 기술의 완성도를 높여서 최종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을 하겠다라는 단계에 있고 지금 시장은 어디까지 와 있느냐? 여기까지 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 반응은 엇갈린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들과 소비자는 보는 관점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대책 관련된 이제 주요 이슈를 보시면 뭐 배경 이슈는 설명했다시피 뭐 종교적인 이유, 윤리적인 이유, 환경적인 이유, 건강적인 이유 이렇게 있고요. 지금 우리 정부 관계자분들이 뭐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대체육을 신식품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려면 안전성이 검증이 돼야 되고 표기 방법, 규제 방법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야 되는 상태인데 지금 기술이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슈가 먼저 터졌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금 사태를 더 관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관련 시장을 성장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도 이슈가 있죠. 왜냐하면 전통 산업하고 대립이 됩니다. 지금 축산업체는 이게 이슈가 뜨니까 고기나 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슈를 들고 나왔단 말이죠. 그럼 우리 정부는 이게 대체육 시장을 키워서 키우는 거는 좋은데 축산을 죽이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과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안 하겠다 문제가 있어서 그런다고 해서 외국도 안 한다 이런 기준 장담은 없단 말이죠. 우리가 만들지 않을 때, 우리가 기술 개발하지 않을 때 미국이 수입을 하겠다 하면 이거를 허가를 해줘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이슈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는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고요. 그다음에 생산하는 뭐 여기 회사에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 품질과 안전성을 증진시켜야 되고 생산비를 절감해야 되고 소비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스토리텔링 종교적인, 윤리적인, 환경적인, 건강적인 이런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마케팅 포인트를 써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소비자들은 이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이제 안전성, 품질과 가격, 그다음에 안전성과 같이 관련이 있는 이제 건강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의 주요 관심인데 우리는 뭐 동물성은 나쁜 거, 식물성은 좋은 거 이렇게 이제 이분법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요. 소비자들이 대부분 식물성은 좋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국정감사 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먹는 옥수수, 콩 거의 대부분이 GMO입니다.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곡물 거의 GMO라고 보시면 돼요. 아닌 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콩고기는 콩고기인데 GMO 콩으로 만든 콩고기 이렇게 보셔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이런 안전성 문제. 그다음에 맛이 동일하느냐 하는 기존 제품과의 차이, 원 제품과 대안과의 차이가 없어야 시장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차이가 있으면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이게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인가,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 해서 지금 이런 이슈들이 떠오르고 있다. 소비자들의 관심 이슈는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소비자들도 마찬가지고 조금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왜냐? 적어도 배양육은 기술이 성숙되지 않은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슈가 그 성숙되지 않는 시장을 누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육 시장이 성장 산업화하기 위해서 선행해야 될 이슈는 뭐 안전성 검증, 품질 개선, 생산비 절감,
전통 산업과의 대립 해결, 그다음에 관련 법률 개정 및 신설해야 되고, 또 하나는 현재 관련된 스타트업, 벤처 기업들이 시각처에다가 계속 허가를 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빨리 문제를 해결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이 완성된 상태에서 그게 돼야 되는데, 기술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인허가를 내주면 기업체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그 메시지가 결국에는 소비자 이슈로 다시 부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나 이 시각처, 농림부, 우리 정부는 조금 신중하게 너무 서두르는 건 좀 곤란하다. 외국의 이슈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여기 뭐 기업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소비자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대체육이 전통 식육을 대체할 것인가 대안인가라는 게 가장 이제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제가 할슈타트 효과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이제 오스트리아의 유명 관광지 할슈타트죠. 중국이 짝퉁 할슈타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오스트리아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굉장히 컴플레인을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몇 년이 지나자 할슈타트에 중국인 관광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품이 진품의 가치를 밀어 올렸어요. 더 올렸습니다. 두유가 있으면 우유 시장이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두유 시장이 커지는 만큼 우유 시장도 같이 커집니다. 짜파게티가 나와서 중식당이 죽어야 되는데요. 짜파게티, 짜왕 계속 나올수록 중국 식당도 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유가 그렇지만 진품과 가품이 같이 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거 이제 뭐 스타벅스를 위시한 이런 스페셜티 이 커피 전문점이 우리나라에 75,000개가 있습니다. 커피숍이 우리나라에 75,000개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면 이 스페셜티 이 전문점이 늘어나면 이 동서식품의 이 맥심이 시장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있어요. 서울우유, 남양유, 매일유 전부 다 커피 사업에 뛰어들었죠. 시장을 같이 키워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결론부터 얘기하면 100% 동일해야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죠. 짜파게티 동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체가 아니라 대안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현재까지 그 배양육의 기술이 동일하지 않아요. 많이 다릅니다. 대체가 아니라 대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는 것은 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 배를 불리는 거와 문화가 같이 포함된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비율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짜파게티 만들던 그 농심이 강글리오라는 커피를 출시를 했어요. 제가 3년 안에 망할 것 같다 예측했는데 1년 만에 망했습니다. 왜냐? 짜파게티, 짜왕, 너구리 만들던 회사가 이 강글리오가 뭡니까? 이름부터 촌스럽게 이 커피값에는 문화를 포함했다는 사실을 망각한 거죠. 그래서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강글리오 이외에 농심이 실패한 사례가 없어요. 농심이 만든 건 100% 성공해서 시장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왜냐? 요것만 했기 때문에 배를 불리는 요 제품을 만들었고 이 문화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했다는 겁니다. 자, 고기를 볼까요? 고기는 배를 불리는 거는 짜장면 하나 먹으면 됩니다. 근데 이 고기는 10배 이상 비싸죠. 그래서 이 고기는 이 문화와 배를 불리는 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싼 돈을 지불하는 거죠. 예를 들면 돼지고기 소비량이 줄면 소주의 소비량도 같이 줍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이거 문화란 말이죠. 고기를 왜 먹냐는 거죠. 소주를 왜 먹느냐. 배를 불리게 하는 목적 이외에 이런 목적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될 것인가 대안이 될 것인가 하는 거는 좀 고민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대안이 될 거라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뭐 짝퉁인데 여기 뭐 여성분들 많이 계시지만 샤넬백입니다. 이거 한 돈 천만 원 하죠. 뭐 루이비통 몇백만 원 하죠. 가품이 많아요. 짝퉁이 굉장히 많습니다. 짝퉁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포기할 수 없는 진품의 가치가 가품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요거 코치백입니다. 요거 한 2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가품이 없어요. 요 진품의 가치가 낮기 때문에 굳이 가품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녀석들이 가품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대체육이 존재하는 이유는 식육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고래고기, 토끼고기, 사슴고기 안 드셔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우리 고래고기 안 먹어도 됩니다.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근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육이 존재하는 이유가 식육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체육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고기 시장이 죽고 이 시장이 이거를 대체할 거다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동물 복지 관련된 이런 분들은 이제 이 전통 대체의 육 시장이 성장을 해서 전통 식육을 대체를 하고 그래서 가축 사육 사육 두수가 줄어드는 거를 아마도 희망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앞에 보여드린 이런 많은 대안들, 뉴스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축산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육류 시장의 자금률이 40% 수준입니다. 60%는 수입산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자금률이 80%, 90%가 될 때는 가격이 폭락하고 폭등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 가격이 폭락하고 폭등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나라 시장이 죽으면 수입량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안정이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수입량을 늘려서 가격을 낮추면 되는 거죠. 그래서 축산 시장이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어요. 사육 두수를 줄여야 할 마땅한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기 때문에 사육 두수가 줄어들질 않아요. 그러면 수입하는 다른 나라는 그러면 축산 시장이 줄 거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불행히도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 인도 사람들의 주머니가 두터워지면서 전 세계 고기를 빨아들이고 있어요. 축산 시장이 줄어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 시장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인구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다 돼서 대체육 시장은 커질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대체보다는 대안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0% 대체하지 않으면 100% 동일하지 않으면 대체는 안 된다. 대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정부는 전통 축산업과의 마찰 하나입니다. 용어만 쓰지 말아달라 하는 거죠. 우리 소비자도 마찬가지예요. 대체육, 배양육, 식물육, 육자를 쓰면 이게 진짜 오리지널 고기인지 아니면 식물에서 동물에서 세포에서 유래한 건지 모른다는 거죠. 이거는 소비자 측면에서도 용어는 명확하게 규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슈는 저희가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우리 학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비자들한테는 다양한 선택과 대안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계속해서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만 줄지. 그래서 이런 식량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50% 이상 대체한다. 이거는 사실 너무 많이 나간 거다. 뭐 이렇게 큰 우리 메인 디시 이런 주요 식품을 50% 이상 대체한 예가 없습니다. 인구가 느는 한 대체는 안 된다. 그래서 대안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앞서 짜파게티나 뭐 다른 예에서 보듯이 축소된다기보다는 대안과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을 키우고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갈등 요소를 제거하고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고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고 이런 것들은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우리 정부가 너무 서두르는 것은 좀 곤란하다. 사태를 관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소비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식품업체도 마찬가지, 식약처도 마찬가지. 식육은 식품이라는 것은 식육은 이 소재와 문화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생물학적인 목적과 사회학적인 목적이 같이 존재하는데 생물학적인 존재 가치에 너무 함몰이 되면 사회학적인 존재 가치를 잃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측을 잘못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식육은 동일하지 않으면 대체는 안 되고 대안으로 할 수 있는 인식 전환도 필요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인데 핵심적인 최근의 이슈들에 대해서 거의 정리를 다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11시가 다 돼가서요. 바로 그냥 제가 요약하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백병성 대표님이신데요. 명함이 여러 가지 있으십니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소장님이시고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의 이사를 맡고 계시고요. 최근에 그 미래소비자 행동의 경기 대표를 또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여러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요. 소비자 인식조사를 이번에 좀
했습니다. 사실 이제 시간을 많이 갖고 하질 못해서 문항을 많이 넣지를 못해가지고 좀 간단한 조사들을 했는데 주로 용어나 이런 관련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했는데요. 그 관련해서 발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화면 공유 제가 해드릴게요. 직접 넘기면서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네, 제가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넘기면서 그럼 제가 호스트를 네. 넘겨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백병성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드릴 내용은 대체육이라는 표현을 좀 사용을 아까 자제하고, 아까 교수님도 이제 대체육이라는 표현이 조금 뒤에 육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같은 공감하에서, 그래서 일단은 고기맛 식재료라는 표현을 한번 써봤습니다. 고기맛 식재료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고요.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조사 개요, 그 다음에 국내 시장 선행조사 내용, 그리고 핵심이 이제 주요 조사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 조사 요약 및 시사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우리가 소비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걸 제가 통계에서 확인했는데요. 제가 태어날 때쯤 1960년대 초반, 네, 1인당 고기 소비량이 4kg이었더라고요, 1년에. 그런데 지금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1년에 70kg이 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20배 정도에 육박한 거죠. 그러니까 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게 뭐 고지혈인 이런 게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교수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 대체육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기업들이 특히 이제 축산업 쪽에서 이제 조금 말하자면 조금 뭐랄까 반발한달까, 이제 그런 좀 그런 경향이 이제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은 반기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기업도 반기고, 일부 이제 축산업자들이 이제 조금 고기라는 표현을 함부로 쓸 수 있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넘길 수 없는 모양이죠. 관련해서 넘길 제가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예, 감사합니다. 공동 호스트를 해놨어요. 네네. 넘겨보시겠어요? 짝으로 안 넘어가는데. 안 넘어가요? 아, 일단 그냥 하겠습니다. 조사 설계는 그 주식회사 리서치앤리서치에서 조사를 했고요. 19세부터 69세까지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8월 11일부터 지난주죠. 8월 11일부터 저지난주네요. 8월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조사를 시행을 했고, 조사 방법은 이제 인터넷 패널 가입자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표본 추출 방법은 성별, 연령별, 인구비례별로 이제 할당 추출했고, 표본 오차는 95%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넘겨보시겠어요? 다시 호스트 다시 했거든요. 내가 이거 좀 서툴러서 그런지 잘 안 넘어가네. 안 넘어가세요? 네. 그럼 제가 다시 호스트 갖고 올게요. 잠깐만요. 할 때마다 좀 당황스러워요. 이게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또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고기라는 표현을 보니까 미국 텍사스 같은 데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유럽에서는 또 뭐 스테이크라든지 이런 표현을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식약처에서도 나오셨는데 한번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자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선행조사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대체육 유형에 따른 소비자의 지각된 혜택이 신뢰 및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이게 경희대 그 석사 논문인데 나중에 이제 선생님하고 외식 경영 같이 발표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증 분석을 했는데
보면은 배양육일 때보다는 식물육일 때 혜택을 더 높게 지각을 하고 있다. 아까 교수님 이제 배양육 시장이 확대되면서 지금 이것이 확장되고 있다는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 소비자들은 배양육보다는 식물육에 오히려 더 그 호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는 배양육이 주는 환경, 건강 혜택을 식품 안전 인증 라벨이 제시될 때 더 높게 지각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말하자면 이 배양육에 나타난다면 여기에 대해서 식품 안전 인증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지각된 환경 혜택과 어떤 건강 혜택은 신뢰와 또 구매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사 내용은 올해 그 좀 넘겨주시겠어요? 올해 그 소비자 시민의 모임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식물성 고기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를 그 서울 경기권의 수도권 소비자 대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식물성 고기에 대해서 그 96%가 들어본 적이 있다. 또 세포 배양육에 대해서는 한 61%가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었고요. 또 실제로 먹어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하는 자는 63% 정도 돼 있고, 맛에 대해서 평가를 한 33분의 1 정도는 만족한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환경 문제에 말씀하셨지만 환경에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자가 72%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역시 배양육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이제 그 건강하고 안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양육보다는 식물성 원료를 고기 맛을 낸다든지 식감을 낸 식물성 대체육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저희가 조사한 주요 조사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그겁니다. 비동물성 식재료.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설문조사를 할 때는 그 비동물성 식재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대체육이니 뭐 이런 표현을 또 식약처에서는 보니까 식물성 고기라는 표현을 임시 쓴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안 쓰고 질문 문항에 비동물성 식재료라고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칭, 그 표현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비동물성 식재료에 대한 어떤 다양한 용어가 지금 현재 허용되고 있고, 대체육이라는 표현은 이제 언론에서 쓰고 있고, 식물성 고기는 식약처에서 이제 뭐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식약처에 쓴다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콩고기, 밀고기, 축산업계에서는 가짜 고기라고 이제 조금 배타적인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을 첫 번째 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동물성 식재료에 대한 사용 경험 또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이제 실제로 경험한 자가 한 3분의 2 정도 가깝게 돼 있고, 맛에 대해서는 한 3분의 1 정도가 만족한다고 이렇게 있었던 거 그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응답자 특성에 따른 의미 있는 내용이 혹시 있을까라고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그랬어요.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대체육 또 비동물성 식재료에 대해서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또는 더 많이 사용할지, 그리고 또 특히 종교적인 그런 그 육식을 꺼리는 불교를 그 믿는 분들이 혹시 선호도가 좀 차이가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동물성 식재료의 확대에 대해서 대응 방안, 즉 기업, 소비자, 소비자단체, 정부에 대해서 이제 역할을 좀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전체 응답자를 보면 이제 성별로 보면 남성이 한 49.6%, 여성이 이제 50.4% 거의 대동소이하게 10대, 20대, 30대 쭉 해서 이렇게 그 인구 비례대로 분포를 했고요. 지역도 이제 전국 단위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학력도 고졸 이하부터 대학원 이상까지 쭉 망라를 했고, 직업은 간단히 그냥 자영업이냐, 블루칼라냐, 화이트칼라냐, 가정주부냐, 뭐 학생, 무직, 기타 해가지고 이렇게 나눴고, 소득에 따라서도 분류를 했습니다. 또 실제 기혼인지 미혼인지 또는 비혼인지에 대해서도, 동거가족 수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 있는 것이 이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어떤 종교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조금 그 소비 성향이나 어떤 그 인식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분포를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사 내용을 실제로 보면, 자, 첫 번째 이제 비동물성 식재료에 관한 명칭 또 일부 브랜드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 내용은 이제 비동물성 식재료에 대해서 일부는 고기, 즉 미트라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기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도 있습니다. 성 선생님께서는 어떠신지요라고 첫 번째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많은 응답자가 고기가 아니고 고기라고 쓰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좀 부정적인 고기라는 표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다음 30% 정도는 맛과 영양이 포함된다면 문제가 없다. 고기라는 표현도 뭐 적절하겠다. 그리고 23%의 소비자는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 질문 자체를 고기가 아닌데 고기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반대하는 소비자도 있다라는 거 해서 이렇게 응답이 나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설문에서는 고기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약간 부정적인 고기라는 표현에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응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 한번.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다면 이 비동물성 식재료에 관해서 적절한 표현이 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 그 순번대로 하면은 대체육이 1번을 줬고 이제 3번 랭킹 3위가 지금 대체육인데 순서대로는 제가 대체육을 1번으로 줬고 2번을 식물성 고기로 줬고 3번을 식물성 단백질로 하고 4번을 그 고기맛 식재료로 이렇게 하고 5번에 이제 비동물성 식재료 뭐 이렇게 순서를 1번, 2번 순서를 줬는데 응답 순으로 보니까 식물성 단백질이라는 표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거죠. 이제 식물성 단백질이라는 표현이 좀 아직은 뭐 이렇게 입에 탁 붙는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소비자들이 생각했을 때 고기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일단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이상의 소비자들이 이 식물성 단백질, 그 다음에 이제 식물성 고기, 대체육 이런 표현 순서대로 선호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일부 브랜드에 보면 베로미터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뭐 어느 회사라고 말씀 안 드려도 대부분 아실 텐데요. 이 베로미터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질문을 드렸고요. 비동물성 식재료를 활용한 상품 중에 일부는 이제 베로미터라는 브랜드로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고기보다 더 베더가 이제 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비교급이니까 더 좋은 식재료라는 의미로 이제 소비자에게 오인할 우려와 이제 관련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더니 이제 많은 거의 절반 정도 가까이가 소비자에게 이제 오인할 수가 있다.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로미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3분의 1 소비자는 이건 기만이다라고 이제 오인보다는 더 강한 것이 기만이거든요. 그래서 한 뭐 70%, 80% 가까이가 소비자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응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관계 부처에서는 이런 표현에 대해서 광고나 표시할 때 분명히 가이드가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장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 비동물성 식재료의 사용 경험 만족도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동물성 식재료의 사용 경험이 있느냐? 제 설문에는 이제 53%가 사용 경험이 있다. 40%는 사용 경험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사용 경험이 있습니다. 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먹은 적이 있는지 몰라도 인식하면서는 경험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반 정도는 사용 경험이 있고 절반 정도는 사용 경험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의미한 것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제가 이거 통계로 분석은 못했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걸로만 말씀드리면 그 여성보다는 남성이 이제 이 경험도가 좀 높았고 60대가 아무래도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나이대라 그런지 60대가 좀 더 차별적으로 소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이제 전락권, 이 호남권이 이제 좀 더 사용을 하고 있었고 대학원 이상 학력이 좀 높을수록 좀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미혼 가구보다는 기혼 가구가 역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더라. 그리고 이제 불교하고 개신교를 그 종교로 가지신 분이 좀 더 그 소비량이 좀 많더라.
경험이 좀 많더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무의미한 것은 이제 직업, 소득, 가구 원수와는 좀 무관하다라고 이렇게 1차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참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족 수준을 질문했어요. 만족 수준을 질문했는데, 만족도는 이제 가격, 식감, 또 뭐 영양, 또 뭡니까 전체적인 어떤 만족도 뭐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질문했습니다. 5가지인가요? 그렇죠. 그 영양, 가격, 그 다음에 식감, 그 다음에 맛, 영양, 그 다음에 전반적인 만족도 이렇게 5가지를 했는데요. 다시 앞으로 죄송합니다. 자, 가격 만족도는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응답이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기업 하시는 쪽에서는 참고로 하셔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고기육, 아니, 대체육 또는 뭐 식물성 고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맛에 대해서만 굉장히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소비자들은 가격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가격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본다. 제가 이제 5가지를 조사했는데 가장 만족도가 떨어진 게 이 가격입니다. 지금까지 아마 기업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눈여겨보아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 들어요. 그 다음에 식감 만족도는 이제 보통 이상 3.29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맛 만족도가 이제 3.25 정도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맛에 대해서는 그래도 보통 수준 이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고, 영양 만족도도 이제 3.36으로 그 5가지 포인트 중에는 영양 만족도가 가장 높은 걸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소비자들이 뭐 영양을 먹이면서 영양가를 측정할 수는 없었겠지만 이제 그 기분이 그렇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전체적인 만족도는 3.34 정도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참고할 필요가 있고, 사용하신 분들은 그래도 만족 수준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는다. 가격 만족도 말고는 이렇게 평가를 현재는 그렇게 아마 기대치가 높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향후 소비 계획에서 질문을 드렸더니 74%가 소비할 거다. 저도 한번 소비해보고 싶은 것 듭니다. 소비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은 한 25%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소비하는 이유를 질문했더니 첫 번째가 저는 환경 문제를 듣지 않았더니 그게 아니고 건강상이었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죠? 건강상. 환경 문제보다는 그 절반 이상이 건강이 좋을 것 같아서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었던 거죠. 뱃살도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걱정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문제, 그 다음에 고기와 차이가 없다, 그 다음에 어떤 맛인지 좀 알고 싶다, 호기심, 뭐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일단은 소비자는 건강상 좋을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소비하지 않겠다라는 소비자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질문에는 이제 조금 이제 여자 남자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는 고기와 차이가 있다. 식물성 고기와 차이가, 전통적인 고기와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기존 식습관 때문에 또는 가성비가 크지 않다. 뭐 이런 순위지만 남녀별로 보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식습관이 이제 버리기 어렵다라는 게 이제 가장 높았고, 여성분들은 가성비를 이제 추구를 했습니다. 가성비를.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런 순이었지만 남자와 여자가 이제 응답률이 조금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응답자 특성에서 이제 전반적인 소비 만족도는 이제 개신교가 만족도가 가장 높았어요. 그 다음에 그의 종교, 뭐 이슬람교라든지 뭐 기타 종교 있죠. 그 다음에 천주교 순이었고, 불교나 이제 무교는 이제 오히려 만족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불교 신자들이 많이 소비를 하는데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더라.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그리고 향후 소비 계획에 대해서는 이제 역시 이제 불교를 가지신 분들이 가장 응답자가 많았고, 개신교, 천주교 순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화면이 조금 작아졌는데요. 저한테는 작아졌는데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자, 비동물성 식재료의 가려졌습니다. 화면이. 자, 비동물성 식재료의 확대에 대한 주체별 대응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비자 단체, 또 사업자,
또 정부 이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요. 뭐 하나마나한 질문을 준 것 같기도 해요. 응답을 보면 소비자는 대체 이익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탐색해야 한다라고 이제 5점씩 떨어졌더니 4점 정도가 이제 응답을 하고 대체로 그렇다라고 응답을 한 거고, 소비자 단체도 이제 소비자 단체 역할을 본 역할을 찾아서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와 교육을 제공해야 된다. 5점 만점에 4점. 또 기업은 성분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4.26점. 이 네 가지 주체, 네 주체 중에 가장 이제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동의성도 가장 높았고요. 정부는 이제 관련 기관은 이제 브랜드명이라든지 광고 표현 등 그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라고 4.11 정도 응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결론 부분에 이제 요약하고 그 시사점인데요. 요약은 이제 고기라는 표현에 대해서 고기라는 표현이 이제 적합하지 않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식물성 단백질이라는 아까 보셨듯이 38%, 40% 가까이가 이제 식물성 단백질을 선호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베로미터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가 있고 또 일부는 이제 기만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서 기업이나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유의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용 경험 만족도는 사용 경험이 있다가 53%였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격 만족도가 제일 떨어졌는데 기업에서는 이 가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만족 수준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보통은 약간 상회하는 수준, 보통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향이 가장 컸고 전반적인 만족도, 식감, 맛, 가격은 아까 3점을 도달하지 못해서 좀 불만에 오히려 가깝다라고 응답이 나왔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이제 소비할 거라고 응답이 많았고 이유는 이제 건강이 좋을 것 같아서, 건강성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비동물성 식재료의 확대에 대한 주체별 그 대응 방안에는 역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하게 동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시사점을 말씀드리면요. 관련 용어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이 아까 교수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특히 소비자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 그 다음에 용어가 마구 사용됨으로써 지금 막 시장이 굉장히 약간 다양한 용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좀 차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까 교수님이 이제 방관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일정 부분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뭐 허가를 내주고 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로 제품의 어떤 허가를 내주고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광고 표현이라든지 브랜드명이라든지 이것도 일정 부분은 이제 가이드를 제시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련 시장의 확대에 따른 정확한 정보하고 소비자 합리적 선택이 요구되는데요.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생산 단계에서 또 뭐 재료라든지 원산지라든지 성분이 과연 어떻게 표시됐는지 아까 옥수수나 콩 같은 경우 GMO가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그런 GMO가 들어가 있는 옥수수를 썼다는 표현까지 정확하게 또는 콩이 들어가 있다는 표현까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공에서 첨가물이라든지 유통기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고 특히 표시 광고상에 브랜드명을 포함한 건강에 좋다는 표현 등 어떤 그런 수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정부에서 또 기업에서 또 소비자 또 소비단체 다 각각 제 역할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제 발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풍부한 조사를 하고 발표 준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소비자 시민 모임에서도 최근에 올해 4월에 조사를 한 게 있어서 아마 이따 토론에서 말씀하실 텐데 같이 합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걸 인식하고 있는지 요구가 뭔지 하는 것들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는데 첫 번째는 저희 박미성 연구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현재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관련한 연구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 그 토론 자료를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띄워놓을 테니까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첫 번째 토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미 선생님 토론 가능하시죠?
네네, 들리실까요?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박미선입니다. 네, 먼저 그 발표 잘 들었고요. 첫 번째 발표도 굉장히 그 현재 나와 있는 이슈 중심으로서 정리를 굉장히 잘 해주셨고, 두 번째도 가장 최근의 조사를 가지고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먼저 두 번째 발표 자료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먼저 대체식품의 기존 용어 사용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봤더니 제가 2019년도에 그래프가 더 사라졌네요. 네, 제가 2019년도에 봤던 거에 비해서 지금 그래프가 있었는데 사실 제가 조사했던 결과는 2019년도에 소비조사 결과에는 영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비중이 오히려 더 높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비치식주자들 중심으로는 찬성보다는 오히려 용어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겠다라는 정도의 내용이었었는데 지금 자료에서는 오히려 21년도 조사 결과는 43.3%로 더 높아졌기 때문에 훨씬 이게 더 그 내용이 조금 더 이제 논란의 반대 의견의 비중이 상승했고 논란의 의견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제 사실 용어에 대한 논란의 그 예시로 본다고 하면 미국의 저스트사에서 이미 이제 식물성 계란 제품의 마요네즈 표기에 대한 유니리버사의 소송이 2014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서 사실은 그 용어에 대한 논란이 이미 한번 외국에는 있었고요. 소송까지 갔었고, 하지만 이제 유니리버사에서 소송을 철회하면서 이제 주재 당국과의 어떤 직접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소송은 철회됐지만 용어에 대한 논란을 가지고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저스트사에서는 저스트 마요라는 라벨링을 바꿔가지고 계란 모양이 있는 거를 좀 삭제를 하고요. 또 그 마요라는 용어를 되게 작게 만들고 저스트라는 그 오히려 브랜드명을 더 명시하는 걸로 해서 그 라벨링을 바꾸는 방식으로 표지를 바꾸는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해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미트라는 고기의 용어 규제 부분도 이미 2017년도, 18년도에 본다고 하면 독일과 프랑스 등 EU 그리고 또 미국의 미주리 주에서는 이미 앞쪽입니다. 이미 이미 아직도 그 용어에 대한 규제가 있었고요. 이제 이미 해외에서는 고기에 대한 용어 규제가 있었다라는 거를 제가 볼 수 있고 이런 용어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아졌다는 것은 사실 소비자나 기존 업계에서 이미 관심이 증대했고 논란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그런 그 대체 시장의 시장 규모가 점점 확대가 된다면 아마 기존 업계와의 갈등 문제로 뭐 식물성 제품에 대해 고기라는 용어를 사용할 건지 아니면 마요라는 거를 사용 가능한 거에 대해 용어 논란은 끊임없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새로운 식품에 대한 그 안전성 표시하고 표시 문제 부분에 대한 겁니다. 이제 아직 사실 그 배양육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이제 기술 단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품한테 나온 게 아니어서 이제 논란이 없긴 하지만 세포 배양 고기에 글이 너무 많다. 예, 세포 배양 과정하고 또 배양육의 어떤 식품 가공 과정에 대한 그 안전성에 대한 그 관리 감독 문제가 이미 미국에서 있어서 예, 그 세포 배양 측면은 식품의약국에서 하고 배양육의 가공 과정에 대한 거는 농무부가 이제 공동으로 관할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일막음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식물성 고기의 원료로 쓰이는 이제 식물성 그 알레르기 유발 성분 같은 거에 대해 함유될 여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표시 문제 등도 앞으로 예틀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제 기존 및 새로운 식품에 대한 용어 정의에 대한 법과 규제 정비는 필요할 것을 보이고요. 또 해외 문제 발생한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봐서 저희 대처하는 방법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소비자는 그 식물성하고 저희가 이제 식물성 고기라는 거고 식물성 계란에 대해서도 관심도나 소비 의향에 대해서 2019년도에 조사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식물성 고기하고 식물성 계란 부분만 조금 관심도하고 의향이 되게 높았던 걸로 2019년도 결과가 있었는데 이 배양육 부분은 사실 이제 이미 제품화된 것도 없고 언급도 많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이제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별로 이제 제품화된 게 많이 없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관심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조사에도 사실 유사하더라고요. 조사 결과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소비 의향 어느 정도 74% 있는데 이유도 보면은 저희 조사했던 결과치랑 비슷하게 건강상의 어떤 증진이라든지 환경보호, 그다음에 에너지 전략,
그다음에 동물복지 문제, 이런 약간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회적 측면 관점에서의 공공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는 게 소비자들한테 접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소비 의향이라든지 관심도는 역시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건강상의 문제는 사실 대체식품의 이제 첨가물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제품화되어 나온 것들은 천연 발효, 뭐 조미 소재 같은 거 개발이나 이용이 좀 용이해지면서 대체식품의 첨가물 논란을 조금 더 해소돼 가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향후에는 이런 그 천연 전미료, 천연 발효, 조미 소재가 개발이 되면서 확대가 더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가격도 다운시킬 수 있고 뭐 연결시켜가지고서 이 첨가물 논란은 점점 해소하는 방향으로 기업체들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천연 발효 조미 소재 중에 하나가 이제 CJ 지리단이 개발했던 이제 테이스앤 리치 같은 경우인데, 이건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좀 쓰이고 있는 제품이고 이미 1년 동안의 누적 매출액이 200억 정도로 지금 돌파한 상황으로 좀 잘 팔리고 있는, 그러니까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는 그런 발효 조미 소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그 최근에 육류 의존도가 높은 식습관 때문에 식물성이나 채식에 대한 관심이 워낙 증대하고 있어서 식물성 고기라는 건, 식물성이란 말 자체에 이제 약간 그 이미지 자체가 소비자 봤을 때는 건강하다, 또 건강에 좋다라는 이미지들을 지금 갖고 있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이제 업체들은 약간 이제 그 마케팅이나 홍보 같은 것도 같이 연결해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기후 변화 관련해서 그린 뉴딜 정책이 굉장히 나올 텐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대체식품에 대한 기업이나 관심도, 소비자 관심도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반려동물의 증가와 더불어서 도축이 없고 동물권을 보장하는 이 대체식품에 대한 관심은 소비자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첫 번째 발표했던 주신 내용에 대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고요. 이제 압축적으로 정리를 해주셔서 지금의 논란거리랑 굉장히 정리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대체식품이 이제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을까? 전체 식욕을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큰 논제 하에서 이제 얘기를 하셨던 건데, 저도 지금 그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대체육이 전통 식욕을 대체하기는 좀 어렵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과 대안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네. 그 내용 중에 한 가지 이제 국내 가축 생산량이 축소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보셨는데, 사실 이제 그 축산업계 입장에서는 절대로 줄이고 싶지 않고요. 또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수요가 있기 때문에 줄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유한한 자원이라는 그 자원의 한계 정도를 고려한다고 치면 워낙 지금 토지나 물이나 사료 같은 자원 사용량이 많은 지금의 사육 방식은 약간 좀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공장 사육 방식으로 인해서 가축 전염병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또 환경 오염 악취나 뭐 폐수 처리 등의 환경 오염 문제로 이미 지금 님비 현상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사육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또 이제 기후 변화를 통한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해야 되는 노력, 또 ESG에 대한 관심 증대,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증가로 인해서 소비자 가치가 변화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약간 사육 방식이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공장 사육 방식이 아니라 동물 복지를 하는 사육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이렇기 때문에 자원을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전통 식욕 가격에 대한 상승이 예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 고소득자들은 이제 지금의 전통 식욕을 먹지만은 반대로 소득층이 낮은 사람들은 그런 단백질을 어떻게 철저하게 봤을 때는 뭔가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기술 개발, 배양육을 비롯한 기술 개발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식품 시장은 역시 계속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지금 제약 요인 중에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에 지금 동물성 제품에 대한 선호, 식습관이 사실은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배양육이 어느 정도 조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배양육은 기존의 육류나 어류 제품하고 가장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지금은 아직 굉장히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쪼개져 있는 약간 다짐육 같은 형태이긴 하지만 이것도 역시 이제 지지체를 활용해 가지고서 지금의 우리가 먹고 있는 그 축산
육류하고 비슷하게 육류하고 비슷하게 나온다고 치면은 훨씬 더 이제 이것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에서는 주요 이제 육류 가공 기업이 6개가 모두 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생산이나 투자에 이미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축산 기업들도 나름의 어떤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양육에도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대체식품의 스타트업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기술 개발과 더불어서 시장은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 하지만 배양육이 지금 허선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이제 배양육 업체들은 뭐 셀미트, 다나그린, CVD 같은 경우도 이미 지금 투자금을 받아서 계속 지금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거여서 국내도 사실 기술 개발 부분은 조금 계속 따라가면서 우리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체식품에 대한 이런 비용 효율성 정보 확보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일까라고 예상한 자료들을 보면은 배양육 같은 경우는 2032년 정도, 이 정도 되면은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비용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효율성이 되겠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후 정도 되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이제 배양육이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제품화돼서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스트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싱가포르 배양육에 대한 이제 판매 허가권에 대한 문제들을 이제 이미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2020년도 11월 달에 이제 닭고기 미국에 있는 이 저스트사에 배양육 닭고기를 이미 허가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의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또 논의를 할 기회가 있으면 그동안 연구하신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기업들의 변화라든가 주요 이슈들에 대한 얘기들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 국회 입법처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입법관리관인 장영준 선생님께서 두 번째 토론을 좀 준비해 주셨습니다. 토론 가능하신가요? 네. 네, 잘 들리시나요? 드립니다. 네네, 잘 네. 들립니다. 저는 토론 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하진 않았고요. 두 분의 이제 기조 발제와 그리고 앞서 그 강성 목사님의 이제 토론에 좀 덧붙여서 이제 저는 국회에서 식품 정책과 이제 산업 그리고 식품 안전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입법조사관입니다. 이 입장에서 이제 국회에서 법률상으로 뭔가 입법화해서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경우는 이제 식품위생법에 신식품에 관한 이제 규정이 있는데 그 부분에 이러한 그 배양육과 같은 어떤 신기술을 이용한 이게 축산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또 가공식품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그런 대체육 외에는 사실은 법률을 좀 다룰 수 있는 좀 부분이 적고 지금 현재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대체 축산물의 대부분은 사실은 신선식품이 아니라 엄격하게 지금 식품위생법 체계에서는 가공식품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각을 지금은 이제 산업적으로 굉장히 그 기술과 좀 접목이 돼서 굉장히 그 마케팅적인 어떤 용어 사용이나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이제 저는 국가기관에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법률이나 법규상에서 이거를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이제 산업적으로는 규제로만 작용이 되는 게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하는 어떤 최대한으로 하면서 이제 산업 규제로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가장 큰 거는 식품 유형으로 이 그 대체육이라는 부분이 좀 분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제 식품위생법상 식품 유형의 분류는 주로 이제 원료가 동물성이냐 식물성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 있고 또 중간 중분류로 보면 이거를 어떤 소비 용도로 쓰느냐 뭐 음료용이냐 뭐 과자류냐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세세용으로 이제 식품 유형으로 나뉘어 있는데 과연 이 대체육의 이 다양한 배양육부터 뭐
식물성 단백질을 가공한 거, 뭐 곤충 단백질을 가공한 거, 이제 곰팡이의 단백질을 가공한 어떤 이런 대체 축산물의 어떤 유형을 봤을 때 좀 구분을 해서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소비자에 대한 안전도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낮은 배양육 같은 경우 안전성 검증도 아직 미래의 과제로 남아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떤 신식품 분류로 좀 과정에 놓고 그 대신에 소비자의 어떤 신뢰도나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식품위생법상 관리가 가능한 식품 유형인 그러니까 식물성 원료로 한 식물성 단백질 가공품류인 뭐 콩단백질이나 뭐 밀단백질 이용한 그런 식품류는 지금 현재 뭐 어떤 기업이나에서 제품을 개발해도 식품 유형에 충분히 가능한 그러니까 기준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 가능한 지금 형태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문제는 지금 현재 아까 이 대체 축산물이 가공식품이다라는 그거를 계속 있고 신선식품으로서의 육류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굉장히 사고의 폭이 좁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대체육의 배양육이나 뭐 식물성 고기들이 우리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식육이라고 하면 뭐 구이나 뭐 찜이나 뭐 이런 조리 용도가 미국이나 이런 유럽 지역에서 쓰는 또 식문화 용도랑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조리 방법이나 제조 방법에 따라서 이제 가공된 부분이기 때문에 용출이랄지 뭐 다른 나라와는 좀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나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 관리가 가능한 부분의 기준 규격을 정확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안전성 검증 부분에서 단순히 그거의 단일 성분으로 이용한 어떤 성분에 대한 기준 규격이나 안전성 검증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나라 식생활이나 조리 문화를 반영한 부분의 안전성 검증 부분을 덧붙여서 좀 안전성을 좀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산업 진흥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안전성 검증이 선행적으로 연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어떤 알레르기 부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전통적인 식육이나 축산물의 어떤 소비기한 설정 문제랄지 보관 방법에 있어서의 뭐 기본적인 제조 가공에서 드는 어떤 첨가물 뿐만 아니라 어떤 보존이나 이런 유통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용도의 첨가물 첨가랄지 이런 문제들이 동시에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좀 식약처가 좀 기준 규정을 설정이나 연구에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비자 측면에 있어서는 이게 축산물을 대체한다던가 뭐 미래 식량의 대체로서 이 대체육이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대체육이라는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이 대체육이 일본에서 사용하는 한자어를 그대로 번역을 해서 우리도 따라서 대체육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도 식품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 굉장히 표시나 어떤 광고, 뭐 제품명, 어떤 기능의 표시, 영양 표시 이런 부분, 원료에 대한 표시 부분들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식품군과의 형평성을 좀 고려를 해서 식약처가 명칭 문제랄지 어떤 제품명에 사용하는 그런 가이드라인 문제랄지 이런 문제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료 부분에 대한 어떤 건전성, 아까 GMO 문제랄지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단백질 원에 대한 다양한 아까 곰팡이, 곤충에 대한 원재료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랑 사실은 식육이 식육 자체로서만 소비되는 게 아니라 복합식품의 형태로 사실은 식품 산업 시장에서는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가정에서 쉽게 구워 먹는 것만이 아니라 과거 콩고기 같은 경우가 콩고기로서 유통되기보다는 햄버거 패티의 어떤 고기의 양을 줄이고 증량제로서 사용되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소비자 기만으로 비춰질 수 있는 어떤 함량에 대한 문제, 뭐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 가공식품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비자는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 산업은 산업 측면에서 이제 제기할 수 있지만 식약처 측면에서는 굉장히 지금 현재 기준 규격하고 소비자 안전 보호라는 측면들하고 근데 이제 산업 어떤 영업 관리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좀 규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진흥 측면에 있어서 사실은 최근에 이제 EU가 동물 유래 복합식품에 대한 어떤 수출, 그러니까 수입 규정을 강화하면서 동물성 원료가 들어가 있는 모든 가공식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냥 어떤 식육의 우리나라 그 축산물의 어떤 대체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비건 푸드로서의 어떤 새로운 신식품 산업 성장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로 할 수 있는 거를 산자부나 중기부나 농식품부가 좀 지원을 하는 그런 체제를 좀 덧붙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조목조목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안전성 문제 부분하고 표시 광고 부분에 있어서 좀 정비, 뭐 이 부분이 핵심적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로 제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윤명 소비자 시민모임 사무총장님께서 토론을 이어주시겠는데요. 자료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화면 공유해 드릴 텐데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뒤에 이렇게 순서가 오면 좀 줄여달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게 되는데 네, 조금씩만 줄여서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니, 자료 공유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지금 중복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네네. 중복되는 부분 빼고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또 자료 넘기다 보면 또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소비자 시민 모임의 윤명입니다. 저희는 배양육이란 용어를 쓰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통용되고 있어서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명칭을 쓰겠습니다. 배양육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국내 연구라든지 해외 연구들을 조금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국제적인 조사 경향을 보니까 이 배양육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 의향이나 섭취 의향 그런 것들 또는 용어에 대한 문제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 대상의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맞춰서 한번 국내 조사를 시도를 해봤고요. 또 이제 그 결과를 보니까 아직은 우리나라는 배양육에 대한 인식은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 그렇지만 이 배양육이 환경과 같이 연관지었을 때의 소비자들의 관심이나 선호, 그 긍정적인 경향은 조금 더 증가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배양육이 환경이라는 지금 최근의 이슈와 같이 설명되거나 바라봤을 때는 소비자들에게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면들이 있었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해외 연구들을 보다 보니까 오히려 젊은 층 그리고 또 청소년이나 이 어린 층에 대해서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우리보다 더 높은 것 같고요. 기존 세대보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배양육에 대한 수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연구들이 있어서 이게 미래에 대한 대체 식품이고 미래에 대한 식품으로서 이제 우리가 논의될 때에는 그들의 생각도 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배양육에 대한 것들이 용어를 어떻게 우리가 쓰느냐 그리고 초기 지금 우리가 연구 진입 단계 혹은 지금 제품의 개발 단계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정보를 주느냐에 따라서 사회적인 향후에 이게 제품화됐을 때 사회적인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GMO가 도입됐을 때처럼 이 배양육이 도입된다면은 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더 소모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도입 단계에서부터 소비자들이 원하는 내용,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더 반영해서 제품이 개발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의 과학적인 내용
혹은 정말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비자들한테 알려주면서 같이 가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 언론에 보도된 그 대체육이라든지 대체육과 관련된 그 기사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너무나 다 미래 세대를 위한 대체식품으로서 설명하고 있고 또 긍정적인 부분을 너무 많이 노출하고 있어서 이렇게 자꾸 언론에 이렇게 그리고 대부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업체의 광고 홍보성과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이렇게 소비자들이 노출되다 보면은 인식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적으로 대체육과 관련돼서의 용어의 문제는 지금 시점에서 한 번 더 정부나 식약처나 우리 시민사회가 조금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배양육에 대한 그 용어에 있어서의 문제는 조금은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대체육과 관련돼서는 위생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큽니다. 그래서 첨가물도 그렇고 항생제도 그렇고 약품 처리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제 지금의 가공식품과 같이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더 면밀히 식약처나 관계부처에서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 대상의 올바른 정보 제공에 조금은 총력을 해야 될 시점이다. 지금 코로나19로 소비 트렌드가 많이 변하고 있고 급변하는 지금 세상을 지금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데 또 환경이라는 이슈가 자꾸 대두되다 보면 우리가 이 대체육에 대한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소비자들한테 전달되지 않으면 추후에 만약에 이 산업에 대한 제품이 출시됐을 때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고 여기 계시는 전문가 분들이 조금은 소비자 관점에서 연구하거나 또는 같이 노력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처음에 소신부에서 이게 조사를 했는지 몰랐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 조사를 하셔서 발표를 하신 거를 이제 이 포럼 준비하면서 보게 됐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이런 소비자 인식 조사 같은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셔서 또 도움이 많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좀 열심히 지금 사실은 이제 개발에 앞장서고 계신 풀무원의 조상욱 박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제가 공유 드리면서 토론을 좀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풀무원의 조상우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포럼을 가지게 돼서 좋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에서 포럼 프레임이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제 토론 자료를 말씀드리기 전에 대체육이라는 게 아까 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식물성 대체육은 지금 현실의 문제고 지금도 팔리고 있는 문제고 배양육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두 개를 좀 그다음에 테크놀로지라든지 법적인 스태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어서 이게 설명을 해야지 한꺼번에 묶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법적인 요소라든지 현실적인 기술적인 문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혼돈이 될 수 있다 이런 제안을 갖다 하나 드리고 시작을 드리겠습니다. 허 교수님께서 많은 얘기를 갖다가 해주셔가지고 제 토론 자료는 거의 유사한데요. 허 교수님의 그 발제 내용 중에 저희 산업계에서 보는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탄소 가스 발생을 줄여야 된다는 것은 요즘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영국의 옥스퍼드대 프로 교수 등이 이제 발표한 자료에서 보면은 탄소 배출량의 26%가 동물성 고기를 갖다 만드는 데 들어가는 거고, 죄송합니다. 26%가 식품 생산에 들어가는 게 26%의 탄소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약 한 56%가 동물성이고요. 그래서 유엔에서 얘기하는 그 탄소 지구 온난화 지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식물성이나 야채류 같은 경우에는 온난화 지수가 굉장히 낮은 반면에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약 30에 가깝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이제 동물 배양육도 소고기는 동물 배양육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구를 지키는다는 차원에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제 식물성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고 맛도 줄 수 있고 가격도 우리가 적절하게 공급을 할 수 있다면은 이제 많은 이제 이점이 있겠다. 이게 이제 드라이빙 포스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저희 식품 회사들도 그런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소비자 오인 혼돈 문제인데요. 이 오인 혼돈 문제는 뭐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뜨겁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USDA에서 meat이라는 법적인 데피니션이 있습니다. 제대로 도축을 하고 피를 갖다가 뽑고 난 육을 갖다가 meat이라고 한다. edible part를 meat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 배양육이나 식물성 고기는 meat로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비욘드 meat이라든지 임파서블 푸드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들에서는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개 주에서 각각 예를 들어 아까 미주리 주인가요? 거기에서는 금지를 갖다 하겠다 뭐 이런 의견이고요. 미시시피 주에서는 일반 소비자가 앞에 식물성이라고 붙였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동물성 고기라고 생각을 안 한다. 상식 있는 사람이면은 그래서 써도 된다라고 거기는 또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법은 없는 거죠. 유럽은 가능한 안 된다라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능성 일반식품 같이 식물성 육, 식물 고기 뭐 이렇게 쓰면은 그 포장지에 명백하게 이거는 동물성 육이 아닙니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쓰는 데는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문화에 맞게끔 소비자가 오인 혼돈을 하지 않게끔 하면은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제 하게끔 한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 시장 확대를 위해서 주장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도 이제 식물성 단백질을 이용해서 지금 불고기를 만들어서 미국의 와바 그릴이라고 해서 판다 익스프레스의 그 자회사인데요. 그 웨스트 코스트 쪽에 한 200개 매장이 있는데 저희들 거기에 플랜트 스파이어드 스테이크라고 제품이 나가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원료로서 플랜트 베이스드 불고기 해가지고 저희들 그 이름으로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래도 뭐 그게 소비자의 어떤 혼돈이라든지 아니면 법적인 제재가 없이 어떤 새로운 접근에 대해서는 이렇게 받아들일 소비자 우리가 분명하게 이거는 고기가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패티다라는 걸 갖다가 정확하게 소비자한테 전달을 해주면은 그 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의 문제라든지 위생의 문제 특히 알레르기 문제는 표기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하고서 간다고 그러면은 소비자가 이거는 식물성 패티구나 식물성 불고기구나 이렇게 느낀다면은 그런 문제가 많이 필요 없는 어떤 에너지 소비, 사회적인 에너지 소비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법적인 차원에서 식약처가 이런 부분을 갖다 좀 합리적으로 잘 정리를 한다면은 산업도 발전하고 우리가 지구 환경도 지키면서 소비자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접점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많이 줄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초기에 그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에서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면서 오히려 좀 이렇게 소비자 오인을 초래하는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그 규제나 법 체계나 이런 게 정비되기 전에 너무나 공격적으로 하면서 오히려 분란을 더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아까 이제 허수지 교수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좀 관망하면서 좀 더 체계를 갖춰가는 과정들을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면서 좀 해가면은 예, 훨씬 긍정적인 대안시장으로서 성장을 해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기업의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자꾸 식약처 얘기가 나오는데, 네, 막 흔들더니 이제 괜찮아지셨습니까? 말씀 가능하세요? 네네. 마지막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장미란 연구관이십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식약처에서 식품의료 담당하고 있는 장미란입니다. 오늘 주제 발표와 각 그 분야에서 의견을 많이 듣고 보니 저희 식약처의 지금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걸로 제가 생각이 많이 들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수렴해서 가야 될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에서 가장 많이 토론에서 많이 나온 주제가 그 고기, 이 육 표현, 그런 광고 부분에서 되게 많이 토론이 됐었는데, 저희 그 식약처에서는 지금 그 동물 표시에 있어서 그 동물 고기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오인 혼동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 뭐 식물성 대체육, 콩고기 이런 용어에서는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크게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현재 지금 식약처 입장이고 미국이랑 유사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고기, 육, 뭐 이런 알 등 그런 표현에 대해서 국내외적으로 지금 논란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 식약처에서도 그 해외 동향이라든지 우리 국내 소비자, 학계, 관련 협회들과 또 유사한 그 정보기관이랑 그 이해관계자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고 그런 합의를 통해서 서로의 공감대 형성이 상당히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배양육 그 식물성 고기 같은 경우는 지금 식품위생법 그리고 식품공단에 따라서 지금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새로운 게 신기술이 이제 사용된 배양육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안전성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그게 논의가 되는데 현재 국내에서도 그렇고 미국이나 유럽 또 마찬가지듯이 지금 새로운 식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제도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2010년도부터 그런 제도를, 그러니까 기준을 이제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세포 배양 기술로 생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저희가 세밀하게 또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 지금 세포 기원별로 그 세부적인 평가 지침을 마련하려고 연구 사업 중이고 그 내용에서 이제 소비자들이 우려할 만한 그런 첨가제라든지 그 알레르기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접근을 해야 될지 기준을 설정해야 될지 부분이 아마 당겨질 거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동물을 채취하거나 배양하거나 수확 그리고 최종 제품 가공식품하는 그 모든 공정에 대해서 사실 유해 요소 부분을 예방하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 기준이라든지 안전관리 기준을 개발하려고 지금 그 연구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지금 저희들이 현 수준 개발하고 있는 지금 그 현 수준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배양육 개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기술들이 계속 개선되고 있고 바뀌고 있고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해결돼야 될 과제들이 상당히 있고 또 만들어야 되는 절차도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 상황에 맞추어서 순차적으로 꼼꼼하게 저희가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면 그 첨가물 표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첨가물 사용하는 그렇게 첨가한 부분을 표시 기준이나 그런 기준에 따라서 다 표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소비자 알 권리 차원에서 되고 있고요. 그리고 GMO 표시 부분도 만약에 그 배양육에 GM이라는 그런 기술을 사용했다고 하면 현재 그 유전자 변형에 관한 그런 법률 규정에 따라서 다 심사를 받고 다 그걸 검토해서 시중에 이제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비의도적으로 그 GM이 혼입됐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도 표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가 다 알 권리로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재 식약처는 여러 관련된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표시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좀 더 사회적인 합의 방식을 찾아서 그 지속적인 논의를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을 아마 초기 작업을 지금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오늘 토론회를 기점으로 해서 식약처나 관련 또 농림부나
관련 부처들의 논의에도 좀 적극적으로 소비자들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함께 이렇게 논의들을 좀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조금 그래도 잘 맞춰주셔서 3분밖에 추가가 안 됐는데 우리가 몇 분 정도 더 할애해서 발제하신 두 분 얘기를 마무리로 좀 들으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 직전에 저희가 지금 유튜브로 동시로 지금 생중계하고 있는데요. 한 30여 분이 지금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 아이디 CLUV 쓰시는 분께서 굉장히 어느 분이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관련된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 좀 많이 올려주셨는데 제가 다 읽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질문이 이제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가격 비교를 할 때 이게 일반 한우냐 아니면 뭐 수입 고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천차만별일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소비자 인식을 조사할 때 이제 어떻게 조사를 하는 게 맞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좀 있었고요. 또 배양육 100g에 뭐 한우 100g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한 건지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발표하신 걸 들어보니까 대체적으로 이게 뭐 이렇게 고기 맛을 낸 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제품에 있어서의 가격에 대한 일반적인 그 느낌이라 그럴까요? 어느 정도라고 느껴지는지 이런 정도의 질문을 하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정리하시면서 그 말씀을 좀 같이 추가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 요청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발제하신 선생님들 괜찮으시면 저희가 자료를 소비자 권익 포럼 홈페이지에 올려서 나중에라도 자료실에서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허선진 교수님께서 마무리 발언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대체육 할 때 크게 두 개 카테고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양육 카테고리가 하나가 있고 배양육을 뺀 나머지 대체육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양육은 기술이 성숙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배양육을 뺀 나머지 대체육은 이미 어느 정도의 기술이 성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나누어서 좀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그 좀 관망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것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배양육 상황만 조금 관망이 필요한 것 같고요. 나머지 뭐 식물 베이스의 대체 이거는 사실은 지금 서둘러도 뭐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술력이 올라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질문이 뭐 어떤 거였었죠? 그 셀 UV라는 하시는 분이 그분은 주로 가격에 대한 질문이어서 백병성 박사님께서 정리하시는 말씀해 주시죠. 그 설문조사할 때요. 뭐 거기서도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뭐 배양육이 100g을 만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전에 우리가 식물성 이 소재들이 축산업계에서 식육업계에서 고기를 대체하는 증양제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식약처나 이제 제품을 만드시는 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게 컨셉을 대체육으로 갈 건지 아니면 고기를 대체하는 증양제로 갈 건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싼 식물성 소재를 비싼 가격을 주고 그 스토리텔링 때문에 거기다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대체육은 무조건 고기보다 싸야 돼요. 왜냐하면 소재가 싸기 때문에. 근데 그게 비싸게 되면 소비자들 손해가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저 역시도 소비자고 그다음에 증양제로 전분이나 뭐 분리대두담배, ISP 이런 것들을 기존에 많이 써왔단 말이죠. 근데 그걸 그냥 이름만 대체로 바꿔버리면 그러면 싼 소세지라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싱가포르에서 시장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배양육을 100으로 해서 배양육이 나온 거와 고기 90에 배양육 5% 섞은 거를 상품으로 하느냐. 싱가포르에서 나온 거는 고기 90에 배양육 소재 조금 넣은 거를 배양육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식약처에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줘야 사람들이 배양육 5%밖에 안 들어가는데 가격은 엄청 높게 해서 자연을 보호합니다. 환경을 보호합니다. 뭐 이렇게 컨셉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좋고 우리 정부나 식약처가 이런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사실은 소비자들이 이 원료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자신이 뭘 먹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 이것을 정리하는 작업, 뭐 이것이 지금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거기에 들어요. 맞는 가격을 지불하는 거, 거기에 가치를 맞는 지불하는 거, 가격. 그게 가장 중요한 네, 포인트입니다. 예. 네, 백병수 소장님 뭐 또 마무리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 잠깐 질문이 있으니까요. 아까 그 가격 만족도는 뭐 100g을 놓고 비교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만족도 여러 가지가 있네요. 맛이라든지 뭐 영양소라든지 뭐 식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포인트로 가격을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가격 만족도가 제일 낮았던 거고요. 식약처에서 이제 열심히 많이 하고 계신데 당장 그 베러미터라는 그 브랜드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입장을 정리해서 뭐 바로 조치를 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첨가물 GMO에 대해서는 다 표시가 되어 있어서 문제 없다라는 뜻으로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배양육 5% 들어있고 고기가 95% 들어있을 때 그걸 고기라고 해야 될지 배양육이 몇 %로 들어있다라든지 그런 표시들은 분명히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미선 박사님이 질문 주셨는데 국내 그 통계 자료 중에 두류 가공품이나 밀 가공품 같은 게 식품 유형으로 구분됐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데 혹시 식약처에서 뭐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관련분님? 저희 쪽에서 통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가 조금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통계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향후에 지금 방 선생님 잠깐 한 말씀 하시죠. 뭐 관련돼 가지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통계 접근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식품으로 지금 사실 농식품부를 중심한 관계부처가 다 묶어서 5대 유망식품 중에 하나로 대체식품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식품에 대한 사실 통계 접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게 해외 시장을 얘기만 하고 있고 계속 성장할 거다 전망이 늘 나오고만 있는데 국내 시장은 어떤지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통계적 접근이 가능하게 식품 공동사에서 분류를 조금 달리 하면은 충분히 접근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내용 들어주셨고 또 토론 내용이 너무 좋다고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오늘은 이제 이렇게 줌을 통해서 보시지만 조금 더 상황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면, 근데 그 얘기를 지금 2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가슴이 아픕니다만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저희가 얼굴을 맞대고 같은 주제에 또 가지고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포럼을 좀 더 연이어서 이렇게 가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짧은 시간에 저희가 부탁드렸는데도 충실하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유튜브라든가 줌을 통해서 여러 의견 주시고 또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사장님 뭐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한 말씀 하시겠어요? 네네. 우리가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이제 배도 고프고 하니까 이 정도에서 마치고, 저희가 오늘 논의된 내용들은 잘 정리를 해서 관련 부처, 국회 이런 데 정책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공유해서 앞으로 이 식물성 고기, 대체육, 오늘 굉장히 이제 소비자들도 아마 헷갈린 게 많이 있었을 텐데 뭐 콩고기, 뭐 대체육, 또 배양육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발전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고 각각이 가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정책적인 준비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다른데 이거를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그동안 판단하지 못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가름을 잘 타가면서 정책적인 어떤 내용들을 좀 충실하게 준비해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포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또 진짜 얼굴 맞대고 한번 뵙기를 바랍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다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현미 대표님. 조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네.